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미래 헬스케어 생태계 전략과 정책 방향인데, 저는 한 30년간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은 지금 앞에서 많은 훌륭하신 연사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귀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헬스케어 산업 또는 보건의료계의 생태계를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자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이 점화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얘기했듯이 잘 끼워내지 못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형태의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귀중한 자원들이 서로 도와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적인 고민을 했던 것들 중에 과연 미래의 의료 방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다루다 보면 현안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정으로 긴 안목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의 미래를 볼 때 지금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 고민해보면 나름대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담겨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왜 합니까? 그거는 헨리 기터딩이라는 로얄 더치시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였는데 이 사람은 1930년대에 나치에 협력하고자 해서 굉장히 버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미래를 분명히 예측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하지만 예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래를 바라봐야 현재에 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의료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의학은 지금까지는 경험 기반의 의학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과학기술 기반의 의학이 발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는 단지 환자를 위한 치료 목적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후방의 첨단 산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비즈니스 위크의 분석에 의하면 1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IT 분야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10만 개가 줄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입니다. GDP의 17%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4,800만이 오바마 케어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냐?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 의료시장의 재개화, 지리적 거리의 단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우리나라 증가율이 매우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의 변화는 또한 고령화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은 이미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매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신약은 거의 대개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은 건강검진센터를 세계적으로 만들므로써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미 도쿄에 메디컬 센터,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진하고 필요한 환자들을
뭐 전산기술 배라든지 다른 데서 치료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거리의 단축은 여러분들 KTX 많이 타보셨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면 업무 이외의 일을 가지고 KTX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의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외의 일 중에 가장 많은 43%가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KTX를 사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부산 지역의 병원들이 KTX가 생긴 다음에 오히려 서울 지역의 유명한 병원으로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3시간 반 거리에 전 세계 GDP와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51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부유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경쟁은 지금도 매우 심화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내재적인 힘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역할자의 변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좀 전에 김정인 교수님도 발표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의료는 소비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의료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흔히 의료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 중심의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선택권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내가 큰 병이 났을 때 어느 병원에 누구한테 가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의학서적을 보려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의학 전문 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잘못된 지식이 남용될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병원이 환자들의 건강검진을 미국이나 일본의 유수한 대학병원은 병원 사이트에 올려놓고 환자들이 자기 아이디 가지고 접속하면 자기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기술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5년, 10년의 미래가 아니라 20년, 30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는 미래 변화의 중요성을 스티비라는 표현으로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회, 기술의 변화, 경제, 환경, 정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사회 변화를 경제나 정치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보면 사회 경제나 정치보다 기술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의 물줄기를 탄 영국이나 후발주자인 독일, 프랑스, 일본이 세계를 250년 동안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를 알아야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에릭 드렉슬러라는 사람은 이미 1986년에 창조의 엔진이라는 책에서 생산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이끄는 나노 기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나노 기술이 발달이 되면 한 20년, 30년 후에는 나노 분자 제조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원소 단위의 물질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에 온 리프킨이 얘기했다시피 공유경제 가치처럼 굉장히 싼 가격의 기계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나노 로봇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우주선을 초소형으로 축소해서 사람이 헬갈속을 타고 다니는 영화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나노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나노 분자를 입력시켜서 그 쥐의 몸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하는 기술들은 이미 쥐 실험에서는 성공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 나왔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53년에 DNA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90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시작됐습니다. 2000년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구조만 알게 된 거지 기능은 지극히 일부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의 발달 추세를 보면 10년 후에는 단 한 명의 연구원이 전 세계 모든 인구의 DNA를 여러 차례 배열하는데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개인 맞춤형 진료를 넘어서 인간 기능의 개조나 생명 연장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제가 지금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초고 해상도 영상의료기기의 상황입니다. 맨 위에 보시는 거는 1.5T MRI. T는 MRI에서 그 자석 단위를 얘기합니다. T가 높아질수록 고해 해상도를 만들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은 10년 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7T MRI를 설치하고 HRT, 고해상도 PET를 설치했습니다. 맨 위에 좌측에 있는 그림과 이 맨 좌측의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뇌에 관한 영상이, 해부학적인 영상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발전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것은 MRI와 PET의 융합 영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PET는 뇌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찍는 기계입니다. MRI는 해부학적인 것을 찍습니다. 두 가지를 융합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위치와 기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이런 등등의 뇌질환 관련된 것 또는 미세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빨리 진단할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진단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중심 병원 중에 이제 연구도 지원받는 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11.74T의 MRI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 블레인이라는 UN 미래포럼 회장은 사이버 나우가 상용화된 사회가 2025년이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은 특수한 컨택트 렌즈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컨택트 렌즈와 특수한 옷을 입으면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컴퓨터에 24시간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든 식습관, 생활태도 모든 것들이 다 모니터링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아침 운동 나가려고 하면 오늘은 밖에 기온이 너무 찬데 당신의 건강 상태로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보험회사의 데이터로 바로 이동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나우가 상용화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레저, 맞춤형 교육, 의료입니다. UN 미래보고서 2040에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대학교의 반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의 원격 교육보다 훨씬 더 발전 상태에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하나 더 보면 레이먼드 커즈웰이라는 사람은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45년이 되면 이거는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융합해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서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영생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이버 나우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볼 경우에 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과학의 발전은 제곱수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동희 교수님은 H3 제곱 뭐 얘기하셨지만, 제곱수로 발전할 때 기술이 10년에 1000배, 지금의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25년이면 지금부터 10억배의 기술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쿄에서 보듯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발전 상태. 그러면 제가 정부의 정책을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정부에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년 말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야 되겠다. 4대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질적 소비자 중심 정책 지향,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보상, 이용의 적정화 및 공정한 룰을 정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근거해서 10가지의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고비용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서부터 건강보험 지부제도 개편, 보건의료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방병 정책 강화. 근데 제가 이것만 빨갛게 해놨습니다. 건강증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 10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며, 그 중에 세부적인 것인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정부에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시야는 가져보려고 했지만, 현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은 했지만,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 대책이 많은 전문가들의 고민을 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전히 비교적 분야별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걸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 발표는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보고서가 발표될 때는 2020년을 가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 5년 내 6년의 스펙이기 때문에 중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요한 대책은 다 나열하긴 했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태계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정부가 발전시키고 촉진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 세계의 의료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의 변화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좀 덜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과연 지금과 같은 의료 생태계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개개별로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할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챈들러라는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서 비저블 핸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저블 핸드의 가장 중심축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중심이 되면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잭 웰치 같은 사람은 그래야만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계는 잘 아시다시피 서로 상생하고 평행하고 순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과 토양과 물이 있고 다양한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순환을 유지하고 서로 같이 발전하는 대립하는 관계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공진화의 것을 생태계 특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생태계가 앱 생태계입니다. 디바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앱 개발자, 음원 개발자, 여러 가지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작용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보면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약화, 나노테크놀로지, 화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만 구성이 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쟁의 단계가 아니라 상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의 모습은 좀 비교적 비판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소비자 시대의 소비자가 힘이 없는 리더 없이 방황하는 의료 산업이다. 전부 다 싸우는 단계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치의제도는 의료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치의제도가 제일 발달한 데가 영국인데 영국은 1차 의료기관이 전부 다 GP들입니다. 전문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90% 이상의 전문의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제도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력의 틀이 어렵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료 전략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생태계는 호환성입니다. 대표적으로 MS 오피스가 애플 오피스보다 훨씬 호환성이 좋습니다. 호환성입니다. 서로 도와서 갈 수 있는, 아까 애플 생태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져야 효과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 보건의료를 관련한 지식 기반 생태계는 어떻게 되냐?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공급자와 의료 제조자, 소비자, 정부 모든 역할자들이 서로 신을 해서 호환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의료계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단순화시켜서 통로를 만들어줄 경우에 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만이 여러 가지 역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건강 플랫폼을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이란 뭐냐? ERCT가 정의한 걸 보면 업무를 매우 단순하게 해주는 서비스의 결합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N 미래보고서 2040에 보면 보건의료 관리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는 개인화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매일 체크하는 건강검진 정도는 개인용 의료 데이터베이스 업로드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담당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가입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보고돼서 시스템으로 질병 유포가 제어되고 의약품 전달이 매우 용이해지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의사의 부족은 기술적 솔루션을 발달하면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 의료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씨라는 의사분이 미래의료 생태계와 건강 플랫폼이라는 책에서 보면 해결책으로 국가가 개인 건강 계정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보관하고 기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는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제가 소개해놓은 IBM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건강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내셔널 바이오뱅크를 들어가면 이미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개인의 건강이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관리되고 산업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지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준비됐으니까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특별? 1분 정도 걸리니까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01 오디세이 관련된 영화입니다. 저때 원시인이 사용했던 최초의 도구를 쓰는 것이 2001년으로 창정한 것이지만 우주선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기계적 우주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스펙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생태계 부분에 대해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들한테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